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한미 금리차 역전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다 이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대응해야 하는 만큼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지금 취임 후 처음으로 빅스텝 가능성을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시장이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배경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난 달 만간전 하더라도 사실 그 한국의 빅스텝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낮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이 총재께서. 근데 지금 좀 한 달 만에 입장이 좀 변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지난달에 국회의 그 인사청문회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이제는 했었죠. 그래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이게 좀 말의 뉘앙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빅스텝의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이제 빅스텝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채권 시장에서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5%포인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3년물 같은 경우가 한 13.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46% 채권이 이제 올랐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3%에 진입한 거고 한때는 사실 최고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3.082% 올랐으니까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좀 오른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발작을 하잖아요, 사실. 뭐 발작감이 아니더라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 놀래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다시 한번 리포트를 내면서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좀 안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단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한국에서도 나오네. 이렇게 조금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미국에서는 이제 빅스텝 이야기를 하다가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제 보폭이 더 커져서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그에 맞춰서 좀 커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어떤가요? 사실 뭐 미국에서 빅스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의 역전차 아니면 금리의 괴리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빅스텝의 얘기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얘기했던 보고서가 있는데요. 사실 뭐 미국처럼 금리 빅스텝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의 외연 확장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내수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는 지금 물가 상승률 거의 뭐 8%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굳이 빅스텝을 밟을 이유도 없고 그러다가 자칫 금리를 이제 빅스텝으로 크게 올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국내 경기 위축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통화 정책도로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만의 통화 정책으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KDI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방법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빅스텝의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주요 중앙은행에서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서도 빅스텝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만의 통화 정책대로 꾸준하게 뭐 그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든 꾸준하게 우리만의 스타일대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IMF에도 맞습니다. 있었으니까요. 세계 경제도 잘 알 테고. 지금 또 주목이 되는 건 이런 언급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26일에 이제 이창용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통위가 열릴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럼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빅스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베이비 스텝은 충분히 0.25%포인트 정도는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 압박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 굉장히 좀 여유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오는 26일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베이비 스텝은 나오기가 좀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 외를 계속적으로 초과하면서 예. 뭐 7월, 8월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8월 이후부터는 뭐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도 당분간은 뭐 8월 이전에는 이제 빅스텝보다는 이제 0.25% 정도 올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략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시그널을 좀 내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창용 이제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시그널을 내야 된다는 목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시그널을 내서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어제 그 뉘앙스가 나왔던 게 시장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 상승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전략적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의 예상은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는 워낙 약세의 어떤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현재 이제는 워낙 약세, 워낙 그 달러 강세입니다. 그래서 워낙 약세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예. 선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화 가능성은 좀 적지만 네. 만약에 이제 단액을 해서 우리가 0.5%를 올린다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각 1,277.5원인데 환율을 좀 잡을 수가 있을까요?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은 뭐 환율 지금 워낙 달러 강세다 보니까 네. 뭐 환율 같은 경우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빅스텝의 추세로 간다 그러면. 예. 근데 일단은 왜 환율이 올랐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강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불리할 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말 그대로 달러 강세로 간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미국은 낮아지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좀 도움이 되겠고 잡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뭐 이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사실 계속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갑니다. 네. 그럼 왜 달러가 이렇게 강세냐? 첫 번째로는 역시나 미국의 통화 긴축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당연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너무 강합니다. 지금 예. 아시겠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곡물 가격 오르죠. 중국의 봉쇄 있죠. 무엇보다 가상 화폐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물론 그렇습니다. 소폭은 회복되고 있지만 태화 루나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요. 그렇습니다. 알고리즘형에 대한 뭐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사라질 위기거든요. 지금 네. 상황에서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는 달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달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상황을 본다 그러면 시장에 모니터링을 해보면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거든요. 예.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 들어서 이제 8%나 높아졌는데 예. 좀 자료를 봤더니 위안화보다 이제 달러가 연초보다 달러의 비율이 한 인덱스가 한 7% 위안화보다 더 높고요. 가치가. 네. 그다음에 엔화 대비로 본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엔화보다 12%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달러에 대한 계속적인 인기를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강달러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뭐 피부로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예. 물가 압박이 워낙 심각하고 특히 이제는 수입 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수입 물가가 워낙 높아진 상태라서 물가가 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물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계속 강달러로 간다 그러면 아마 더더욱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본이 유출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들이 당연히 이제는 강달러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예. 지금 이제 국제금융협회에서 하나의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신흥국 국채 시장이 이제 40억 달러, 우리 돈 한 5조 1천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다 신흥국에서. 그게 다 어디 갔냐면 예. 미국 간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달러 사러. 그래서 이렇게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한 인도와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을 초과하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강달러의 지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보고 있고 향후 전망도 지금 전문가들은 강달러는 몇 달 동안은 계속 될 것이다 보고 있는 게 예. 사실 시장에서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강달러의 영향은 순간이다라고 사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때만 지금 뭐 러시아 전쟁 있고 보니까 이때만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딱 이렇게 평가하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내는 걸 되게 주저합니다. 또 틀릴까 봐. 그래서 아마 몇 달 동안은 강달러의 영향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렇게 강달러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이제 저조할 것이다라고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국제금융협회에서 똑같은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반토막 날 것이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세계 경쟁률에 반토막 나는 올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 있고 IMF는 사실 또 중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서 좀 설명했는데 굉장히 조금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절반 정도의 한 4.4%로 예상되고요. 네. 미국 한 3.7%로 전망되는데 역시나 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보다 높겠죠. 근데 그 갭이 예전에 그 중국의 그 터나문 사태, 아무래도 그 민주화 사태 때 그 당시와 대비해서 많이 좁혀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교육국 1위가 중국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도 갈 수도 있다.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복합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지금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그 새 정부의 기대가 지금 곳곳에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 매매 심리가 살아나고 지금 집값이 좀 하락을 하고 또 보합을 하다가 상승장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역별로 동향은 좀 어떤가요? 일단 지역별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월입니다. 2월에 대비해서 지금 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 4.4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예. 도심권 그러니까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는데 이제 용산의 좀 수혜 아니면 기대감 때문에 이런 도시권도 올랐습니다. 예. 서부권도 사실 올랐고요. 강남권 당연히 이제는 지수가 실거래가 지수가 이제 오르기도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바로 서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실 서울 지역에서 서남권 정도가 이제 매매 지수가 좀 낮아진 상태로 이제는 3월달에 나왔고요. 네. 이 경기도는 올랐습니다.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제 매매 지수가 상승폭으로 올랐고 인천 근데 떨어졌어요. 인천은 워낙 그 전부터 고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인천 쪽은 잠깐 떨어진 상태고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보다 한 0.3포인트 이제 오른 상태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때는 전국 지수를 본다 그러면 전월 그러니까 2월 달보다 3월 달이 한 0.7포인트 오른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폭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게 3월 지표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매매 지수가 안 났던 이유가 그러니까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대출 규제 여파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상기였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는 순간이었었거든요. 이제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관망세 어떻게 될까 좀 지켜보자라는 이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매 지수가 오르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매매 지수가 오르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특별 아파트입니다. 사실 이런 특정 지역의 아파트들이 이제 끌어올릴 가능성. 특히 이제 그 특정 아파트는 일기 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그다음에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사실 지금 4월에 있는 그 실거래가 지수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확정은 아니고요. 잠정 지수인데요. 이것도 0.45%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과 이어서 4월도 매매 지수가 상승폭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아마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4월 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5월에 대한 조사를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뭐 대출이나 재건축이나 규제 완화를 앞서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이제 취임을 했는데 네. 그 취임사 인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취임 100일 안에 100일 안에. 예, 100일 안에 250만 호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원가주택, 청년 원가주택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이 250만 호가 이제는 뭐 지방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도 마찬가지로 도심권 안에 짓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현실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시장의 니즈와 부합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 특히 저는 또 눈에 가는 게 청년들을 위한 LTV라든지 DSR 조정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좀 눈에 갑니다. 특히 DSR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소득이 낮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그러면 대출을 받고 싶어도 DSR 서울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40% 걸려서 사실 대출도 못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 소득을 반영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 있는 방안들이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6월 1일 이전까지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이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예. 지금 뭐 재산세도 피해야 되겠고 양도세 완화 조치도 내려진 1년 동안 완화 조치도 내려온 상태에다가 지금 딱 팔 타이밍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급매물로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6월 1일 지나면은 다시 그 매물들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망세와 수요자들이 서로 이제 맞붙이는 이런 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호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공급 계획에 따른 그 이제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정부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죠. 이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이제 돕는 청년 도약 계좌 도입을 위해서 지금 은행권과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인데 네. 지금 출시 전에 기대감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청년 도약 계좌는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요. 사실 청년들에게 굉장히 전 도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적금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의 자산을 쌓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저축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주요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제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저축을 합니다. 청년들이. 그럼 정부가 이제는 뭐 비과세라든지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서 정부가 기여금을 냅니다. 한 10에서 40만 원 정도 기여금을 내면서 월 7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10년 만기가 되고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사실 이번에 이제는 청년 도약 계좌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원금만 본다 그러면 7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10년 하면은 8,4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또 이자가 1,600만 원 붙어서 1억 원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좋은 게 사실 3.5%의 복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좋은 상품이기도 하고 네. 저는 뭐 복리보다는 이자율보다는요 무엇보다 좋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욜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는 욜로의 개념은 끝났고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적금을 든다는 그 어떤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부분이 네.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아이디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특징이 이번에 그 주식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고 그다음에 예금형으로 좀 나눠놨다는 부분. 그래요. 과거에는 다 예금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는 말 그대로 청년 입장에서 다양하게 금융 상품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식형과 채권형도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 예. 또 한 가지 중도 해지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기 실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도 해지도 가능하고 장기 휴직도 되고 재해 같은 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중도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사실 열어놨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태예요. 예. 청년들 사이에서는 뭐 커뮤니티도 만들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이거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 나오는데 아직은 사실 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약에 나온 내용이고 이거를 지금 이제는 금융당국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아마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확실히 이제 관심을 끄는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부의 이제 구상은 이렇고 이걸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 협의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아무래도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 금리를 본인들이 이제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뭐 청년들은 손실은 없지만 자기들은 이제 손실을 입을 수도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또 하나 지적이 되는 부분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제 1억 원을 좀 합법적으로 네. 증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편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네. 사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청년들이 내면서 적금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청년이 월급으로서 번 건 본인이 쓰고 적금은 이제 부모님이 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회적인 어떤 증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1억 원짜리 이거 증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아마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또 아까 은행권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왜 은행권에서 싫어하냐면 사실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청년 희망 적금 예. 여러 번 한번 소개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비슷해요. 요건 한 3년, 2년짜리인데 그 당시 은행에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예상 수요가 38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290만 명이 가입하신 거예요. 청년들이. 예. 엄청 많이 가입하니까 이게 그러면 초과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 받아줄게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다 가입해줄게.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누가 내느냐? 은행이 내니까 예,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이게 지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인터넷 전문 은행 부분이에요. 근데 예.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인터넷 은행 입장에서는 서류 접수라든지 인증 과정이 모바일로 바뀌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인터넷 뱅킹이 지금 그 주담대 대출을 하거든요. 아, 그 예. 어렵다는 담보 대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못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우려스러운 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권별 차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예금형도 있지만은 뭐래서 주식형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입장에서는 적금 상태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좀 이자를 좀 많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아니면은 이런 투자업권에서 만약에 이거를 운행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권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희비가 좀 엇갈릴 수도 있겠다는 비판도 있고 두 번째로는 10년 만기다 보니까 과연 청년들이 가입할까? 넣을 수 있을지. 왜냐하면 과거 사례가 지금 청년 희망 적금이 좀 이게 청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한 달 만에 가입자가 2만 명이 해지했습니다. 아. 과거 사례가. 그러니까 네. 청년들이 끝까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연 10년을 과연 2년도 못 버티는데 10년을 버티겠느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고민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금융당국에서 아마 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